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오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인데 이례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는 도중에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6시 10분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군에 포착됐습니다. 발사는 10여 분간 진행됐는데 사거리와 고도, 속도 등 미사일 제어는 분석 중입니다. 지난 25일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 한 발을 평북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은 18차례, 순항미사일은 2차례 발사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사로만 보면 이번이 6번째입니다. 일본 매체들은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동해상에서는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이 참여한 한미해상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북한은 주로 한미연합 훈련 전이나 훈련 종료 후에 위협수단으로 미사일 발사를 진행해 왔는데 훈련 기간 중에 발사가 이뤄진 건 이례적입니다. 앞서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한미연합훈련이 강도 높게 진행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은 도발을 자제해왔단 말이죠. 자기들이 며칠 전에 발사를 했는데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높은 강도로 거기에 대한 그 반발 차원의 무력 시위라고. 또 내일 한국을 찾아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예정인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내일 종료될 예정으로 군은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지난 2018년 북한이 공개적으로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가 최근 끝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미국의 민간 위성이 촬영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입니다. 3번 갱도 옆으로 새 입구가 보이고 조립식 건물을 짓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국정원은 3번 갱도의 복구가 마무리됐다며 이르면 다음 달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 12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을 앞둔 중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고 미국 중간선거 직전 위기감을 높여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조해온 핵무기의 소형화 시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술 핵 운영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 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전투 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국정원은 다만 핵실험 시기는 예측일 뿐 실제 가능성의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견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하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정원은 또 김 위원장과 주변에 대한 분석도 내놔 김 위원장이 다시 체중이 는 것으로 보이지만 건강엔 이상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딸 김주혜로 추정되는 소녀가 행사에 나타났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동해상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밝혔습니다. 예정대로 열리면 우리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하는 건 5년 만의 일인데요. 일본과의 본격적인 군사교류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독도가 있는 동해라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달 30일
한미일 3국 해군이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공개했습니다. 안 의원은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는 한미 연합해상훈련 종료 후 한미 양국 해군은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대잠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잠수함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추적 탐지하고 대응하는 훈련을 한다는 설명으로 우리 해군은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예정대로면 우리 해군이 지난 2017년 4월 이후 5년 만에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하는 겁니다. 당시 3국은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비공개로 연합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해군은 미국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일본과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훈련, 인도적 목적의 해상 구조훈련 등을 정례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은 함정과 병력이 대규모 동원된 실전 대비 훈련이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강조한 만큼 본격적인 군사교류에 신호탄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시작이고 대북 압박 억제를 뛰어넘어서 대중 대려 견제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훈련이 아니겠냐. 훈련 사실을 공개한 안 의원은 훈련 장소가 우리 작전구역 바깥이기는 하지만 독도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거냐며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에 의문을 던진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지금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런 상태고 초계기 갈등, 수출 규제 이후에 한마디 사과도 없잖아요. 함께 대잠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먹는 것이고. 한일 간 군사 교류는 지난 2018년 말 일본 초계기가 우리 광개토 대항함에 위협 비행을 해 우리 군이 레이드를 조준한 사건 이후 사실상 전면 중단돼 왔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취임한 지 석 달 된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이 억대의 세금을 들여 멀쩡한 집무실을 뜯어 고치고 있는 실태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돈은 어느 예산에서 끌어다 쓴 건지, 공사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재현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어서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새 군수의 집무실 공사가 한창인 대구 달성군청. 군수실을 8층에서 3층으로 옮기기 위해 1억 5천만 원을 썼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우리 군민분들이나 군을 위해서. 공사비는 군 예산 가운데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예산이 기존에 없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찾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부산 사상구도 마찬가지. 구청장실 공사에 쓸 시설비 예산이 모자라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원래대로면 청사 이제 시설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 항목인데 예산 쪽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은 급하게. 예비비는 재난재해같이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쓰도록 총 예산의 1% 이내를 적립해두는 돈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사후에 의회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급할 때 지자체장이 결정하면 우선 쓸 수 있어 부정사용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당선되자마자 그렇게 집무실 공사가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비비는 정말 긴급할 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써야죠. 예비비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예산을 몰아쓴 곳도 많습니다. 서울 강북구는 올해 청사 환경 개선 예산 5천만 원과 집기 구매 예산 6천만 원의 대부분을 구청장실에 쓰고 400만 원만 남았습니다. 횡성군의 경우 시설비 예산을 다 쓰고도 모자라 다른 부서에 배정된 예산까지 가져다 썼습니다. 좀 생활하시다가 다음에 예산 세워서 하다 이럴 줄 알았죠. 근데 당장 첫날부터 근무하게끔 만들어 이렇게 하니까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계약 방식도 문제입니다. 전국 지자체 공사 계약 중 수의 계약은 평균 31%, 10건 중 3건꼴입니다. 그런데 MBC가 전수조사를 통해 지자체장 집무실 공사 계약을 살펴봤더니 10건 중 8건이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수의 계약은 간단한 검토만으로 업체를 정하다 보니 개인적 친분에 의해 일감을 몰아주는 등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아예 지자체장 집무실에 손을 대지 않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부산 진구의 경우 구청장 소속 정당이 바뀌었는데도 8년 전 산 책상, 20년이 다 된 개인 소파까지 모든 집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들한테 불필요한 예산 줄이라고 얘기했는 제가 아직 충분히 쓸만한 소파인데 바꾼다는 그건 말이 안 되죠. 강원도 양구군도 전 군수가 쓰던 집무실과 집기들을 물려받아 쓰고 있습니다. 집무실 들어보니까 뭐 이용하기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이 틀리다고 해서 무조건 바꿔야 된다는 인식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자체는 전국에 106곳. 올해 지자체장이 바뀐 지역 중에서도 34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남지현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남재현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남 기자. 이 새로 취임한 지자체장들의 집무실 관련된 조사, 그것도 이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인데 이 집무실 고치는데 세금 제일 많이 쓴 지역들 어디입니까? 네, 저희가 민선 8기 출범한 직후에 약 2달 동안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아마 화면도 준비가 됐을 겁니다. 예산 가장 많이 쓴 곳 중에 하나가 경기도 성남시 1억 9천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강원 횡성군, 그리고 서울 도봉, 그다음에 서울 동작구 등이 1억 원 이상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충북 증평과 경기도 광주 등도 많이 썼고요. 이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157곳 중에 103곳, 더불어민주당이 68곳 중에 27곳이었는데요. 이게 국민의힘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민주당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데다 이번 선거에서 새로 교체된 곳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좀 많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오늘 보도를 보면요. 집무실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 공간으로 이전하는 곳들도 많던데 이런 경우 뭐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적지 않은 지자체장들이 자기 집무실 이전을 하는데요. 이게 이 집무실 이전에서 끝나면 좋은데 사실 집무실 이전하게 되면 관련 부서들이 같이 도미노처럼 연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사에는 아마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포함이 되진 않았는데 한 예를 들자면 얼마나 많냐면 경북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실 이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실 이전뿐만 아니라 한 3-4개 부서가 같이 이동을 하면서 예산이 5억 원 이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5억 원 이상이요? 예,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을 5억 5천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고요. 실제 이렇게 보면 집무실 이전에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부대 비용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영상을 보면 또 집무실도 멀쩡하고 또 가구들도 쓸만한데 도대체 왜 이렇게들 바꾸는 겁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고 다양합니다. 1호 공약이다. 그리고 낡아서 못 쓰겠다. 이것도 있고요. 심지어 저도 이 얘기 들었을 때 상당히 놀랐는데 심지어 한 지자체장 비서실장 얘기는 풍수 보고 그러니까 수맥 보고 지자체장 집무실을 옮기고 책상 위치 바꾸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흔한 이유는 지자체장들이 바뀌었으니까 늘 하던 대로 했다 이건데요. 결국 잘못된 관행이 가장 큰 낭비 요소인 셈입니다. 지금 예산 낭비가 정말 심각한데 규제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지금은 집무실 규제라는 게 이제 면적 규제만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도해드렸지만 집기 구매는 품목별로 이제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그걸 지키면 되는데요. 사실 나머지는 큰 규제가 없습니다. 얼마나 써도 되는지. 지자체의 재량이 맡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나마 지방의회 결산이나 감사에서 견제를 하도록 맡겨져 있는데 이게 막상 예산이 일단 쓰고 보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방만한 사용을 막기 위해서 예산 사용 지침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전수조사한 데이터, 우리 지자체장은 도대체 얼마나 썼을까? 시청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저희가 모두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화면도 아마 준비가 됐을 겁니다. 누구나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뉴스 홈페이지 첫 화면 중간에 보면 우리 동네 지자체장 집무실은 이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요. 그 지역명을 지금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명하고 지자체장 이름 넣으시면 집무실 사진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산 사용 내역도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비공개한 지역도 있는데요. 그 비공개한 사유도 그 이유랑 단체장 해명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남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MBC의 사장과 함께 보도국장, 디지털 뉴스국장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보통 언론 보도가 논란이 된 경우에 기자나 PD, 제작자들을 고소 고발한 경우는 있었지만요. 이렇게 모든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두고 특정 회사의 보도 책임자들을 고발한 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먼저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MBC 편파 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는 내일 MBC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으로 박성재 MBC 사장과 함께 보도국장, 디지털뉴스국장과 기자 1명 등 4명의 실명을 적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MBC 디지털뉴스국장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발언 내용을 자막으로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MBC 보도국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지목한 것처럼 자막을 추가해 허위 사실을 적극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성재 사장은 이 보도가 엠바고 해제 전 시급하게 유포될 수 있도록 지휘하고 승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물론 70년 동맹을 조롱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대한민국 국격도 훼손됐다며 그런데도 MBC는 언론의 자유를 운운하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특정 보도에 대해 대상자를 지목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하거나 정부 관계자가 개인 자격으로 제작진을 고소고발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집권 여당이 나서 언론사 사장과 보도 책임자들이 보도에 관여했다는 추정만으로 이들을 지목해 검찰에 고발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지난 2008년 MBC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보도하자 당시 농식품부는 보도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되자 이듬해 3월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 등 3명이 PD수첩 PD 6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국민의힘은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서 오늘 MBC를 집단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사장 면담 등을 요구했는데 MBC는 이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노조 등 시민단체들은 집권 여당의 부당한 방송 장악 기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MBC 본사 정문 앞,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에 항의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이 MBC를 찾았습니다. MBC 박성재 사장 어디 계십니까? 이 자리에 당장 나오세요. 조작 방송에 대해서 해명하세요. 의원들은 MBC가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폄훼하는 조작 방송을 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을 회계 참사로 주장하여 정권을 흔들어 보려는 속셈입니다. 제2의 광우병 선동입니다. 그러면서 사장 사퇴는 물론 MBC의 민영화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언론 노조는 부당한 방송 장악 기도라고 맞섰고 언론 탓하지 말고 확인부터 먼저 해라. 한편에선 시민단체들이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으며 의원들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MBC는 항의 방문에 대응하지 않았고 의원들은 30여 분간 피켓 시위를 벌이다 돌아갔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MBC의 보도경위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틀 전 대통령실이 보냈던 공문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었는데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야당과 잘 협력해보겠다는 박진 장관의 발언을 잘라서 내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만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 공동취재단이 촬영한 영상에는 박진 장관의 발언 자체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정작 의원들이 사실 확인도 없이 MBC가 잘라서 내보냈다고 단정하며 공개적인 성명서를 작성한 겁니다. 또 대통령실의 해명 요구 공문에 MBC는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성명서엔 답변 제출을 거부할 시 의법 처리할 것이라는 문구까지 추가해 압박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일각에선 오늘도 비속어 논란에 시간을 끄는 것은 대통령실의 무책임이라는 지적과 함께 논란은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MBC 항의 방문에 대해서 대통령의 잘못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MBC 항의 방문은 MBC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이 제격입니다. 국민의힘당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대장 홍위병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민들에게 청력 테스트를 시킨 것도 부족해 자막 조작이란 억지를 부린다며 야당 탓, 언론 탓을 그만두고 대통령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익을 훼손하고 국제적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대통령과 여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욕설에 대해서 하루빨리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민주당은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도 내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전체가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에게는 굴욕감만 안겨줬습니다. 외교부 장관에게 우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회법상 해임 건의안은 보고 뒤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고 돼 있어 여야 합의나 국회의장의 결정이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가 상정을 막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과 교섭하고 협상을 하는데 국내에서 불신임이라는 낙인을 찍고 나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제대로 권위 있게 대표할 수 있겠느냐.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민주당의 의석수가 169석인 만큼 단독 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임 건의안이 통과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 비속어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식 설명이 나오기까지 13시간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명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걸까요?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속어 발언이 뉴욕의 기자단 사이에서 처음 알려진 건 22일 아침 8시쯤. 현지 시각으론 21일 저녁입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개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뉴욕 대학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고 그다음에는 바이든 대통령 주최 리셉션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블룸버그 기후 특사가 주최하는 만찬이 있었거든요. 이날 만찬 일정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이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참모진이 윤 대통령에게 발언의 진위 여부를 물어보는데 몇 시간이 걸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발언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바이든은 아닌데 무슨 말인지는 기억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기자단에 즉시 전해졌다면 비속어 발언 보도에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모진은 해명 대신 낮 시간이었던 한국에 연락해 복수의 음성 전문가의 분석을 의뢰했고 오후 1시쯤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문제 발언을 사적 발언이라 표현했습니다. 음성 분석에 걸린 시간이 5시간 이상. 분석 결과 윤 대통령 발언 중 몇 음절만 높은 확률로 분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100% 확정할 수 없는 내용인 거죠. 네. 그렇지만 바이든이라는 전혀 대통령이 하지 않은 발언이 보도가 됩니다. 한국에서 분석 자료를 받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캐나다로 이동하기 직전인 밤 10시 46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 상당수가 바이든으로 나온 뒤 논란 13시간 만의 설명이었습니다. 해명도 늦었을 뿐 아니라 해명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당시 김 수석은 이 XX란 욕설이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를 향한 거라 했는데 이 말도 분명치 않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정확한 사태 파악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설명이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사태의 진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무슨 말 했는지 정확하게 밝히시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있고 파문의 책임을 언론에만 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서아입니다. 지금 사이버 공간에서는 MBC 기자 개인에 대한 신상 털기와 인신 공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허위 주장으로 기자는 물론이고 가족들에 대한 공격까지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공격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번 논란의 책임을 MBC로 돌린 뒤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MBC는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파 성향의 한 유튜브 방송.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을 처음 보도했다고 지목된 MBC 기자에 대해 이른바 신상털기를 부추깁니다. 2030 커뮤니티에서는 조작방송 MBC 기자 과거에 어떤 기사를 썼는지도 소상하게 지금 캐내고 있으며 한마디로 제대로 신상털이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런 조작 방송을 한 MBC는 제대로 털려야 합니다. 또 다른 유튜브 방송은 출신 지역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7살. 이거 이준석하고 동갑이네요. 출생지는 광주 광역시입니다. 나무위키에 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제 방송은요, 적는 방송이에요. 하지만 모두 거짓입니다. 이 기자가 보도하기 전인 오전 10시 때부터 이미 여러 언론사들이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출신지 정보도 엉뚱한 사람 것입니다. 허위 주장으로 혐오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기자에게는 욕설과 악의적 색깔론이 가득한 이메일이 쏟아졌고 가족의 실명까지 공개하고 공격을 부추기는 글도 등장했습니다. 공동 취재진이었던 MBC 영상기자 그리고 인터넷 뉴스 담당자도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보수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일방의 허위 주장을 기사 제목으로 내걸고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번 논란의 책임을 MBC로 돌리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정치와 외교를 잘못한 데서 비롯된 문제로 이렇게 파기돼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치기를 통해서 언론에 초점을 맞추고 언론이 마치 그 원인인 것처럼 함으로써 언론인들에게 공격이 가해지는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MBC는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이버 테러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네, 비속어 논란과 관련된 소식 정치팀 유충환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네.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게 MBC가 민주당에 미리 정보를 흘려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 처음으로 관련 글을 썼는데 이게 MBC로부터 나갔다 이런 주장인 건데 오늘 해당 보좌관이 공개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네, 이 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의 최지용 선임비서관입니다. 예. 최 비서관은 정확히 22일 오전 9시 48초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렇게 글을 최초로 게시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윤석열 대형 사고 찼네요라는 제목으로 조금 전에 현지에서 행사 끝나고 나오는 길에 미 의회와 바이든을 모욕하는 발언이 우리 취재단 영상에 잡혔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올렸는데요. 예. 이게 일반인에게 알려진 최초의 글입니다. 네. 이 최 비서관은 여기서 중요한 게 최 비서관이 과연 누구로부터 이 정보를 전달받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 비서관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은 아니고 기자들과 보좌진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올라온 받은 글을 다른 곳으로 옮겨 적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거기서 거의 뭐가 먼저다라고 할 거 없이 되게 아주 비슷한 시간에 같은 내용의 그 받은 글, 대통령 워딩이 들어가 있는 그것이 돌았고 8시 50분쯤에 다수의 네. 소속된 단톡방에 일제히 그 받은 글이라는 게 올라왔다. 일제히는 그렇지만 뭐 거의 동시에 다발적으로. 네, 다발적으로 올라왔고 저는 그래서 그거를 저도 옮겼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MBC 기자가 해당 단톡방에다가 정보를 최초로 유포시켰어야 되는 건데요. 네. 최 비서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거기에 MBC 기자도 함께 있는 방이 있습니까? 참 그랬으면은 되게 저도 약간 쫄렸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 MBC 기자는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라 확인해서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교차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저는 국민의힘 출입기자고요. 네. MBC에는 야당 출입기자가 5명,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3명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일일이 한 명 한 명에게 확인 취재를 했는데요. 예. 대통령실 출입기자 3명은 모두 최 비서관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아예 모르는 사이. 네. 야당 출입기자들은 22일 당일 최 비서관과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단톡방에도 없었고 전화, 문자도 없었는데 마치 MBC가 최 비서관에게 정보를 흘린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MBC 기자랑은 당일에 뭐 단 한 차례도 문자나 전화를 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언론에 나오기 전에 지금 회의에서 먼저 발언을 했던 게 이것도 또 미리 정보를 공유받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건데 이건 어떻습니까?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뉴욕에서 한국으로 영상이 송출됐던 시간이 아침 7시 30분. 네. 이 거의 같은 시간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언론으로부터 미리 이 정보를 전달받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오영환 원내 대변인이 오늘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요. 아침 8시 30분부터 비공개 회의를 하다가 9시쯤 받은 글 내용이 SNS 등 온라인으로 공유됐지만 뉴스 전까지 언급을 유보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반디캠으로 유포된 영상을 보고 확인 후 9시 30분쯤 모두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 원내대변인은 야당과 언론을 향한 무리한 덮어씌우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번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옆에 CG 그래프를 보시죠. 예. 쿠키뉴스가 데이터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6일 이루어진 여론조사인데요. 이 비속어 논란과 관련된 대통령실과 여당의 대처가 부적절하다라는 여론이 75.8%로 나타났습니다. 예. 적절하다는 응답은 20.3%에 불과했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세가 강한 이 부산, 울산, 경남이죠. 이곳에서도 73.3%가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답했고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72.4%가 부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 KBC 광주방송과 UPI 뉴스가 넥스트위크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6일, 27일 이틀간의 조사 결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음이 바이든으로 들린다라는 응답이 61.2%, 날리면이 맞다라는 응답은 26.9%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구, 경북에서도요, 바이든이 맞다는 응답이 57.4%로 더 컸습니다. 네, 유충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환율은 또 치솟았습니다. 증시도 폭락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채 가격도 내려갔는데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작은 뉴스 몇 개에도 크게 흔들릴 정도로 세계 경기가 침체될 거라는 공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9시 장이 열리자마자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1달러에 한때 1,442원을 넘었다가 겨우 조금 떨어져 1,439.9원에 마감했습니다. 어제보다 18원이나 뛰었습니다. 증시도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는 2.45% 떨어져 2년 2개월 만에 2,2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은 3.47% 폭락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무너뜨린 건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이 새로 내놓은 아이폰 14의 생산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자들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런 상황에서 틀에서 생산량 줄이겠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부담들이 경기에 대한 불안식성으로 좀 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에너지 대란 우려도 한몫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노르드 스트림에서 잇따라 누출 사고가 나면서 올겨울 유럽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졌습니다. 유로화 가치가 또 떨어졌는데 이게 원화 가치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러시아가 고의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EU 일각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면 에너지 가격은 좀 진정되지 않을까 했는데 에너지 가격이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오전 한때 급등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올랐다는 건 국채 가격이 내려갔다는 건데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5조 원을 풀어 국채를 사들여 국채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뉴스들이 시장을 폭락시킬 정도로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우리 전기차 수출이 매년 10만 대 이상의 차질을 빚게 될 걸로 예상되고 있죠. 정부는 그동안 갑자기 통과된 법이라 대응이 어려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외교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모법인 더 나은 재건 법안, 이른바 BBB 법안과 그 대응을 인수위에 보고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대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에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갑자기 법안이 통과돼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이 8월 달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지금 한 2달 가까이 지난 겁니다. 이 법은 거의 죽었다고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넉넉히 있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출범한 이후 외교부가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모법인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대해 인수위에 보고했냐고 묻자 외교부가 한미정책협의단에 방미를 준비하며 이런 내용을 포함해 미 의회에 경제 관련 입법 동향을 보고했다고 답한 겁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특사로 보낸 한미정책협의단의 단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 외교부는 국회 구두보고에서 정책협의단이 미국을 방문할 때 관련 설명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은 재건 법안이 발의된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작년 9월. 바로 한 달 뒤 주미 대사들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법이 시행된다면 미국의 전기자동차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노력이 훼손될 것이고 호의적인 무역 관계를 재건하려는 노력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수혁 당시 주미대사를 포함해 25개국이 공조했고 일단 불리한 조항을 일부 삭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이 법은 미국 민주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상원에 잠시 계류됐지만 위험 신호는 계속 포착됐습니다. 산업부 산하기관인 코트라도 동향보고서에서 해당 법안을 수차례 언급하며 미국 상원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명기했습니다. 보고도 받았고 위험도 분명했는데 정부의 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도 관련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무능한 대응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보고할 현안이 많아서 세세한 상황을 모두 보고하진 않았다며 당시에는 반도체법이 현안이어서 더 나은 재건법안은 노조 관련 불리한 요소가 제거된 점을 보고한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3차전이 오늘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아니라 물가나 잡으라면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 체제의 운명이 걸린 법원의 결정은 다음 주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법원에 나왔습니다. 지난 1, 2차 가처분 신문에 이어 2주 만입니다.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이번 3차 신문의 쟁점은 국민의힘이 당헌까지 바꿔가면서 새로 출범시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정당성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말 국민의힘이 억지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며 주호영 비대위 출범은 정당성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부랴부랴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라고 당헌을 뜯어고쳤고 이 당헌을 근거로 정진석 비대위를 다시 출범시켰습니다. 법정에서 이 전 대표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인 경북 울릉군을 예로 들면서 군의원 7명 중 일부가 의원직을 잃었다고 군 의회의 대표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새 당헌의 비상상황 규정도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비대위 측은 당내 리더십이 그 정도로 손상되면 비상 상황이 맞다며 새 비대위 출범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빨리 이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정말 국정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좀 그러한 기회가 좀 와야 된다. 2시간 가까운 법정 공방 뒤에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다시 한번 날을 세웠습니다.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약간 주술적인 그런 생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아니었나. 주호영 비대위를 무력화시키며 1차전에서 승리한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정진석 비대위까지 멈춰 세울지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비전으로 기본 사회론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서는 국격을 훼손시켰다며 외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41분간 이어진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건 기본사회였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기본소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가 소득, 주거, 금융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 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대기업 법인세는 깎아주면서 지역화폐와 노인 일자리, 서민 공공주택 등 민생과 직결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시킬 겁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막겠습니다. 또 기초연금 40만 원 같은 대선 때 공통 공약부터 함께 추진하자면서 민생 정당으로서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하며 제1당으로서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책임을 국민과 언론 그리고 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듯 여러 차례 항의했고 특히 재원 마련책도 없이 무작정 기본사회를 주장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너무 이상적인 것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만 되면 유토피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면서 2024년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생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3억 원대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됐습니다. 이제 검찰의 쌍방울 의혹 수사는 이전 부지사를 넘어 당시 경기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1시 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 법인카드 3억 원가량을 사용하고 법인용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받아가지고 이용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해를 잘 설명할게요. 영장 실질 심사에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법인카드를 쓰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를 호텔 숙박비와 병원비, 자녀들의 배달 음식비 등에 사용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같은 사용이 대부분 이 전 부지사가 공직 또는 공공기관장일 때 이뤄졌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측근도 쌍방울로부터 급여 명목에 9천만 원을 받았고 아들도 계열사에 취직해 월급을 받았지만 회사에 출입했던 기록은 매우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등 편의를 제공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쌍방울 전 부회장도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할 말 없으세요? 억울하십니까? 나중에 얘기하시죠. 혹시 이화영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뇌물수수 대가로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 사업 참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쌍방울은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 사업권을 북한과 약정했는데
이후 계열사 주식이 급등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승인이나 묵인이 있었는지 살피는 한편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구속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서 건물 주인 7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던 30대 용의자가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 범행 현장에서는 금품도 사라졌는데 경찰이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이곳을 찾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를 살해하고 달아났다 10시간 만에 붙잡힌 겁니다. 왔었어요. 순찰차 말고 그냥 공구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역시 제가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차가 있어가지고.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20km 넘게 떨어져 있는 이 건물 지하 사우나에 숨어있던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수년간 살았던 세입자였습니다. 직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최근 이사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입자가 10년 살았는데 나가면서 주인하고 커피를 한잔해서 하자기때야 뺀다고. 피해자는 발견 당시 손이 결박돼 있었는데 오늘 진행된 부검에선 목눌림에 의한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방에서는 소액의 현금과 카드, 통장 등이 사라진 상태였지만 피의자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후드티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녔었으니까 평상시에 그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전해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살인보다 처벌이 무거운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두 사람 사이에 채무 관계가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3년 전 제주에서 한 3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렌터카를 몰다가 함께 타고 있던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의 정황 등을 토대로 유족들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1심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이 돼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오늘 항소심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살인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새롭게 인정이 돼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찬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제주시 한림읍의 도로. 34살 김모 씨는 오픈카 조수석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달렸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8%의 만취 상태. 차량은 구분길에서 과속을 하다 돌담과 경운기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여자친구가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 10개월 만에 숨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사고 직전 김 씨와의 대화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여자친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실을 김 씨가 알고도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김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살인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법정 구속된 김 씨는 짧게 죄송하다고 말했고 피해자 유족들은 오열하면서 엄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딸은 너무너무 말 한마디 못하고 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피의자를 법정 구속했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형량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대법원 상고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46억 원의 거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사건이 있었죠. 이 직원이 처음에는 1,000원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금액을 늘려가면서 6개월 동안 무려 7차례에 걸쳐서 돈을 빼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 셈인데 반년 동안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급 보류 계좌 관리를 담당하던 44살 최모 팀장이 처음 공금에 손을 댄 건 올해 4월 27일입니다. 돈이 지급될 계좌 번호를 자신의 계좌로 바꾼 뒤 처음 송금한 돈은 단돈 1,000원. 공금을 빼내도 괜찮은지 시험해 본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다음 날 최 팀장은 1,700여만 원을 이체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좀 더 과감해진 그는 약 2배인 3,200여만 원을, 다시 일주일 뒤엔 또 2배를 늘려 6천만 원 가량을 빼냈습니다. 이후 억대로 금액을 늘린 최 팀장은 한꺼번에 41억여 원을 이체했습니다. 돈을 빼낼 때마다 휴가도 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처음 인출된 4월 28일에도 3,200만 원이 인출된 5월 6일에도 휴가를 냈고 누적 1억 3천만 원을 빼낸 뒤엔 닷새간의 장기 휴가를 떠났습니다. 발각될 것을 염두에 두고 도주를 준비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41억을 빼낸 최 팀장은 지난주 장기 휴가를 내고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테스트격의 횡령을 건보공단이 미리 발견했다면 대형 횡령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례가 있음에도 제대로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의 기강해이라고밖에. 건보공단에서는 2016년에도 직원이 차명 계좌로 4,300만 원을 빼돌리는 등 최근 10년간 3명의 직원이 횡령으로 파면 또는 해임됐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이 계좌를 마음대로 바꾸고 이를 결제까지 할 수 있도록 전결권을 준 것도 모자라 감시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도피 중인 최 팀장을 추적하는 한편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주변인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 참사. 지하 주차장에 쌓여 있었던 종이 상자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더 해봤더니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이 상자들을 치워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촬영된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주차된 차량들 한켠으로 압축해놓은 폐 상자 더미가 가득합니다. 다른 차량 옆으로는 상품을 담은 상자들도 잔뜩 쌓여 있습니다. 화재 현장을 둘러본 감식반은 지하 1층에 주차되어 있던 1톤 탑차 주변에서 불이 시작돼 종이 상자로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바퀴 밑에 떨어진 그 잔해물을 수거했고 또 그 주변을 다시 또 한번 봤습니다. 제가 좀 쌓여 있거든요. 증거물 분석을 의뢰할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직접 하역 작업을 했던 한 화물 운송기사가 올해 초 아울렛 측에 화재 등을 우려해 폐 종이 상자를 치워줄 것을 요구했다고 MBC에 털어놨습니다. 올해 한 봄쯤에 3월인가 그쯤에 이게 너무 저희가 이제 하역이 이제 불가능하다 보니까 좀 치워 좀 달라. 저희가 너무 힘들다. 박스가 너무 많다. 하역장 주변에 상자와 비닐 등이 너무 많이 널려 있어 차량의 배기구가 폐 상자에 닿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닥에 이제 폐박스를 겹겹이 무거운 거를 많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딱 저희가 후진을 했고 딱 대니까 발판이 없는 차라고 하면 딱 막히게 생겼더라고요. 마우라가. 하지만 각 매장의 상품이라 관리팀이 강제로 치울 수 없다는 답만 매번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역장이 아닌 창고처럼 느껴졌어요. 정리도 하나도 안 되고서 그냥 막 집어 던지고 그냥 버리는 시기예요. 관리 부실로 참사가 빚어졌을 가능성에 대해 현대백화점 측은 적재된 상품은 입점 매장의 자산이라 강제로 치울 수 없지만 수시로 업체 측에 정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현장 감식을 벌인 합동감식반은 발화 추정 지점에 있던 뼈대만 남은 1톤 탑차를 국과수로 보내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아울렛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스프링클러 재현 설비 등 각종 안전설비 관련 서류와 화재 당시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화재 원인과 소방 설비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우크라이나 지도입니다.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동부의 도네츠크, 루안시크, 그리고 동남부의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 이렇게 4곳이 러시아가 점령한 곳들인데요. 이 지역에서 닷새 동안 러시아와의 영토 병합을 묻는 주민 투표가 치러졌는데 90% 안팎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러시아는 영토 방어에 나서면서 전쟁이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투표함에서 쏟아지는 투표용지들. 러시아가 점령한 4개 지역 모두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당초 친러시아 성향이었던 도네츠크주와 루안시크주는 각각 99.2%와 98.4%. 다른 두 지역에서도 각각 93.1%와 87%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Лучше, что все-таки жизнь наладится, и все будет процветать, и мы станем Россией. 하지만 투명한 투표함, 무장한 군인들이 주민을 방문해 투표를 받는 등 비밀 투표와는 거리가 멀었던 이번 투표. 나토와 서방 등은 비난을 쏟아냈고 우크라이나는 코미디만도 못한 일이라며 자국민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recognize any territory Russia attempts to seize or allegedly annex as anything other than part of Ukraine. We reject Russia's actions unequivocally. Цей фарс на окупованій території не можна назвати навіть імітацією референдумів. Ми будемо діяти, щоб захистити наших людей. 하지만 병합은 속전속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다음 달 초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8년 전 크림반도를 침공해 합병할 때도 러시아는 일주일 만에 모든 절차를 끝냈습니다. 점령지 4곳의 병합이 이루어지면 국경이 바뀐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러시아계 주민들을 보호하는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국 영토를 방어한다는 차원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군 동원령을 내리면서 편입한 영토 방어를 위해 핵 사용 가능성까지 공언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행정안전부 김순호 경찰국장이 과거 밀정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지난달 뉴스데스크에서 연속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취재했던 MBC 기획탐사 취재파트의 남재현, 손영 그리고 장슬기 기자가 방송기자연합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방송기자상 취재보도부문상을 받았습니다. 또 울산 방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기하학적인 문양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전 세계 5개 대륙, 8개 나라를 찾아서 탐사 보도했던 울산 MBC 설태주 기자가 지역 기획보도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어제 카메룬전 승리로 실질적인 정예 멤버 평가전을 모두 마쳤습니다. 월드컵을 겨냥한 실험도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새로운 희망과 함께 숙제 역시 재확인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A매치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손흥민. 나폴리에서 보여준 철벽 수비를 대표팀에서도 재확인한 김민재. 공수의 축인 두 빅리거는 여전히 든든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전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기분적으로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새로운 전술 테스트를 공언했던 벤투 감독도 나름 의미 있는 소득을 얻었습니다. 정우영은 엄청난 활동량으로 최전방에선 손흥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다른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공격 작업에 에너지를 불어넣었고 황인범과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선 손준호는 정확한 롱패스로 공격의 활로를 열며 빌드업에 집착하던 벤투의 전술 변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경기로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경쟁력 있는 선수로서 강한 인상을 남겼으면 좋은 경기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시즌 초반부터 월드컵이 목표였고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할 거고 제가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줬고 저 역시도 준호 형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면 최대한 그 부분에 전술적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하지만 수비 조합은 불안감을 씻지 못했습니다. 김민재가 버티고는 있지만 파트너로 나선 김영건, 권경원의 호흡은 물론 오른쪽 측면 수비 역시 이번에도 확실한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한다고 해서 팀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잘해야 팀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말로써 이제 다 같이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황의조와 이재성이 부상을 호소하며 제 기량을 맘껏 발휘하지 못한 가운데 벤투 감독은 오는 11월 K리그 위주로 마지막 국내 평가전을 치른 뒤 월드컵 최종 명단 26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어제 평가전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투입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는데요. 관중들이 이강인 선수를 연호하는 이례적인 장면까지 연출됐지만 끝내 출전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마지막 교체 카드로 백승호가 선택되자 후반 내내 몸을 풀던 이강인은 벤치로 돌아왔고 팬들은 이강인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중에도, 경기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강인을 간절히 외쳤습니다. 이때 이강인 나오겠지, 에이 설마 나오겠지, 계속해서 안 나오니까 특정 선수를 뭔가 너무 약간 배제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팬들의 엄청난 환호를 받는 선수라도 쉽게 기회를 주지 않을 만큼 자신의 철학이 확고한 벤투 감독. 이번에도 팬들의 목소리는 분명히 들었지만 Was impossible. Don't listen. I have 2 years. Yeah, I should listen well. 이유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A technical and tactical decision. It's a question of decisions, nothing else. I don't know why the questions are every time about individual players, not a collective things. 외부의 목소리에 감독이 반응하면 대표팀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오히려 기용이 어려웠을 거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번만큼은 아쉬움이 더 컸던 게 사실입니다. 월드컵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평가전에서 라리가에서 최고의 활약 중인 이강인을 단 1분조차 실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기를 뛰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아쉽긴 하지만 제가 선택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손흥민은 이강인을 위로하면서도 주장답게 팀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정말 좋은 선수고 리그에서 잘하고 있지만 강인이만을 위한 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독님도 분명히 생각이 있으셨을 거고 분명히 어느 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SNS에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넨 이강인. 이제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당연히 동기부여는 전부터 됐고 선수팀에 들어가서 이제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우리와 같은 조에 속한 경쟁국들도 모두 평가전을 가졌습니다. 포르투갈만 유일하게 패배를 기록했네요. 송기성 기자입니다. 나흘 전 이란에 0대1로 패했던 우루과이. 중앙 수비수 아라우호까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반전이 필요한 시점에서 캐나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매서운 공격력을 과시했습니다. 데라크루스의 그림 같은 프리킥 선제골이 터졌고 수아레스와 누네스가 추가골을 합작하며 2대0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가나는 피파 랭킹 139위 니카라과를 상대로 힘겨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19개의 슈팅을 쏟아붓고도 좀처럼 상대 골문을 열지 못하다가 18살 신예 이샤쿠의 왼발 가마차기 골로 겨우 체면칠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포르투갈은 우리와 같은 조 4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패배를 맛봤습니다. 유럽 네이션스 리그에서 스페인을 상대로 경기 내내 파상 공세를 펼쳤지만 번번이 상대 골키퍼 선방에 가로막혔고 후반 43분 모라타에게 결승골을 내주고 패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한국 테니스 최초 메이저 4강 신화를 쓴 정현 선수가 약 2년 만에 코트로 돌아왔는데요. 코리아 오픈 복식 1회전에서 권순우 선수와 호흡을 맞춰 기분 좋은 역전승을 거뒀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밤마다 안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복사 냉각이 활발해지면서 대부분 지방에서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특히 출근길에는 서해안과 가까운 도로에서 가시거리가 최소 50m까지 짧아지겠는데요.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낮이 되면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강한 햇볕에 서울의 낮 기온은 26도, 대구 28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한편 어제 3건의 산불이 추가로 발생을 해서 현재까지 9월에만
총 11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9월에 산불이 이렇게 난 건 최근 10년간의 통계를 봤을 때 올해가 두 번째로 많은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 산행철이죠. 평소보다 불씨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제주도는 오후까지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입니다. 서울과 광주 16도, 안동 1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와 대구 28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겠습니다. 개천절인 다음 주 월요일에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차가운 가을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